아버지,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27 딸이 한겨울 폭설에 쓰러지신 일은 친정아버지를 발견했지요. 친정도 흉년이라 시댁으로 등에 업고 산 5개 강 3개 100리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친정아버지를 시댁에 드리는 법은 없다며 손가락질했지요. 그런데 100일째 봄날 시댁 살인문 앞에 비단 가마 한 채가 멈춰 섰습니다. 가마 안 양반은 누구였을까요? 반갑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잊혀진 옛 이야기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경상도 어느 산자락 아래 양지말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끝 살인문 단정한 작은 기와집. 그 집 앞마당으로 새벽 대바람이 차게 들이쳤지요. 마당 한 구석 항아리 위에는 살얼음이 얇게 끼어 있었고 부엌 굴뚝에서는 가는 연기한 가닥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27, 이름은 월선이라 하였지요. 단정한 틀의 머리에 푸른 무명 저고리, 다홍 무명 치마는 여러 해를 입어 색이 한참 바랬습니다. 흰 피부에 마른 체구, 눈빛만은 깊고 따뜻하였습니다. 손은 거칠고 손마디는 굵었으며 손등에는 마른 트임이 가는 금처럼 가 있었지요. 월선이 시집 온 지 햇수로 7해째였습니다. 21살에 가마타고 이 집에 들어왔고 24살에 남편을 잃었지요. 남편은 박서방이라 불리던 점잖은 사내였는데 어느 가을 장터에서 돌아오던 길의 말에서 떨어져 그 길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방문 너머에서 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살 외아들 무성이었지요. 무성이는 누런 무명 저고리에 작은 집신을 신고 마당으로 폴짝 뛰어나왔습니다. 우리 무성이 일찍도 일어났네. 어머니가 안 보이셔서요. 추운데 부엌에 계셨어요? 불 살리고 있었지. 들어가 더 누워라. 아직 해도 안 떴다. 싫어요. 어머니, 옆에 있을래요. 월선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성이가 곁에 쪼그려 앉자 아궁이 불빛이 작은 얼굴 위에 발그레 어렸지요. 월선은 아들의 머리를 한 번 쓸어주고는 솥에 좁쌀을 안쳤습니다. 좁쌀 한 줌, 무 한 토막, 거기에 시어머니가 작년에 담가둔 멸치 한 줌이 다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외할아버지 보러 가요? 무성이의 한마디에 월선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너는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으냐? 네, 외할아버지는 저한테 다람쥐 흉내 내주시잖아요. 녀석도 참. 월선은 짧게 웃었지만 그 웃음 끝에 한숨이 길게 묻어났습니다. 친정아버지 김노인은 두매실이라는 산골 마을에 홀로 사셨습니다. 어머니가 5해 전 돌아가신 뒤로는 일흔이 된 노인 한 분만이 그 외진 산골에 남아 있었지요. 두매실은 양지말에서 100리, 산을 5번 넘고 강을 3번 건너야 닿는 길이었습니다. 무성아. 네. 외할아버지, 댁은 멀단다. 어른들도 가기 힘든 길이야. 그래도 어머니랑 같이 가면 안 무서워요. 월선은 다시 한 번 한숨을 삼켰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마음 따위가 아예 없었지요.
다만 발이 묶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집의 시아버지, 박진사는 60이 넘은 양반이었습니다. 흰 수염을 단정히 기르시고 회색 두루마기를 흐트러짐 없이 갖추어 입으시는 분이셨지요. 점잖은 분이셨으나 외아들을 먼저 보낸 뒤로는 말수가 더 줄었고 표정도 더 굳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안 씨는 50간 넘긴 여인으로 광대가 도드라지고 자세가 곧았으며 짙은 회색 치마를 늘 단정히 차려 입었습니다. 인정이 아주 없는 분은 아니었으나 며느리에게는 좀처럼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는 분이었지요. 해가 기둥머리에 막 걸렸을 무렵 마루 끝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멈, 네, 어머니. 오늘은 무얼 하느냐? 빨래 하나 걷어드리고 매주 한 덩어리 마저 쪼개 두려고 하옵니다. 그래. 그리고 어멈. 네. 이번 겨울에는 친정에 가지 말거라. 월서는 잠시 숨을 멈추었지요. 빨래 광주리를 든 손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흉년이 들었다. 그 산골이 더 흉년이라더구나. 두매실은 길도 사납고 게다가 너는 아이도 데리고 있는 몸이 아니냐. 친정 출입은 좀 끊거라. 시집간 딸이 친정 들고 나는 것도 정도가 있느니. 알겠습니다, 어머니. 월서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짧은 인사 안에는 입 밖으로 꺼내본 적 없는 말 하나가 한참을 머물렀지요. 한 번만 더, 아버님 얼굴 한 번만 더 뵙고 와도 될까요? 그러나 그 말은 끝내 입술 안에서만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간 뒤 월서는 마당 빨랫줄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빨래는 얼어 뻣뻣했고 손가락 끝은 쉽게 곱았지요. 그날따라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산 쪽에서 매섭게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손 시려요? 무성이가 작은 두 손으로 월선의 손등을 감싸 주었습니다. 아니다. 어머니는 안 시리다. 거짓말. 어머니 손 빨개졌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안 시리다. 말을 그렇게 하고 월선은 아들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 주었지요. 그러면서도 머릿속에는 산 너머 두매실의 작은 흙집이 떠올랐습니다. 그 흙집 흙담 아래 흰 머리 단정한 상투를 하시고 해진 두루마기를 입으신 이른 노인 한 분이 홀로 앉아 계신 모습이 월선의 친정아버지 김노인은 이 고을 사람들이 흔히 김처사 또는 그저 김영감이라 부르는 분이셨습니다. 평생 그를 좋아하셨으나 평생 가난하셨지요. 흙집 한 칸, 약초밭 한 떼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노인은 늘 책을 가까이 두셨고 어쩌다 한 번씩 어린 월선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실 적에는 눈빛이 사뭇 다르셨습니다. 옛날에 글 공부를 같이 하던 벗이 한 사람 있었지. 어린 월선에게 들려주시던 그 이야기.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늘 그 대목에서 한참을 침묵하셨고, 아, 다 옛날 이야기다 하시며 입을 닫으셨지요. 그러시고는 늘 같은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내 평생 누구에게 큰 빚진 일도 없고, 큰 빚 베푼 일도 없다. 그저 내 분수대로 살았을 뿐이지. 월서는 그 말이 어쩐지 마음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 박진사가 사랑채에서 헛기침 소리를 두어 번 내셨습니다. 월선이 차린 저녁상을 받으시고는 한참을 묵묵히 드시다가 숟가락을 놓으시며 한마디 하셨지요. 어멈, 네, 아버님. 내 외아들 자리가 늘 비어 있는 듯하구나. 죄송합니다, 아버님. 네, 죄가 아니다. 다만 그래서 그런지 이 집에는 빈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앉는 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너도 알아두거라. 네, 아버님. 월선은 그 말의 무게를 가만히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친정아버지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 그저 당신 가슴에 사무친 말씀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지만, 그 말 안에 무언가 단단한 벽 하나가 서 있다는 것은 분명히 느껴졌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무성이는 월선의 품 속에 안겨 새근새근 잠이 들었고, 호롱불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잠든 아들의 이마를 한번 쓸어보고는 저고리 안섭에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죽은 남편이 남긴 은비녀 한 짝이 들어 있었지요. 또 다른 한 짝은 지난 겨울 좁쌀과 바꾸느라 이미 시장에 내었습니다. 여보, 월선은 비녀를 가만히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한 번만 친정 다녀와도 되겠소. 어머니 가신 뒤로 아버님 혼자이신 게 마음에 걸려서요. 흉년이라 양식도 떨어지셨다는데 한 번만. 비녀는 말이 없었지만 월선은 그 침묵을 허락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비녀를 다시 안석 깊은 곳에 넣고 그 옆에 작게 챙겨둔 엽전 5잎을 같이 묶었지요. 그 5잎은 그동안 시댁 살림 끝에 1잎, 2잎 떼어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깜빡 깬 무성이가 잠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자거라, 무성아. 어머니, 우리 정말 외할아버지 보러 가요? 그래. 어머니가 가는 길에 너도 데려갈까? 네, 가요. 외할아버지가 우리 안 보러 오시면 우리가 보러 가요. 그래, 우리가 가자. 월선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답하고 말았지요. 아들의 작은 머리를 쓸어주고 다시 호롱불을 작게 줄였습니다. 그 호롱불 너머에서 바람이 자꾸 살인문을 흔들었습니다. 이틀 뒤 새벽이었습니다. 월선은 아주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미음 한 그릇을 차려 시아버지 사랑방 앞에 놓아두었지요. 그리고 안방 시어머니께 큰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다녀오겠습니다. 어딜? 두매실에. 아버님께 마지막 인사라도 한번 드리고 오겠습니다. 흉년이라 양식이 다 떨어지셨다 들었습니다. 좁쌀 한 뙣박이라도 갖다 드리고 오겠습니다. 시어머니 안 씨는 한참을 묵묵히 앉아 있다가 결국 짧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니. 부엌 시렁 위 쌀독이 옆에 좁쌀 한 뙣박 있으니 가져가거라. 그것이 다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다 할 일 없다. 빨리 다녀오너라. 무성이는 두고 가. 아니요, 어머니. 데리고 가겠습니다. 어른 한 분 없는 길에 아이라도 곁에 있어야 제가 정신을 차리고 길을 갈 수 있을 듯합니다.
시어머니는 무어라 더 말씀하시려다 결국 입을 다무셨지요. 그저 한참 만에 한마디 더 보태셨습니다. 부디 길에서 몸이나 상하지 말거라. 네, 어머니. 월서는 그 말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무뚝뚝함 안쪽에서 처음으로 새어나온 한 줌의 인정처럼 느껴졌지요. 새벽 어스름이 푸르스름하게 마당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메웠고 살인문 너머 하늘은 잿빛에 가까웠지요. 월서는 좁쌀 한 뙤박을 보자기에 단단히 묶고 엽전 5잎을 저고리 안섭 깊이 넣고 무성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요? 그래, 가자. 외할아버지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야 할 텐데. 월서는 살인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안방문 안쪽에서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잠깐 흔들렸고 사랑채에서는 시아버지의 헛기침 소리가 한 번 길게 들려왔지요. 그 작은 인기척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가슴에 얹혔습니다. 가자, 무성아. 네, 어머니. 월서는 무성이의 손을 잡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양지말 마을의 새벽바람은 칼끝처럼 차고도 푸른 빛을 띠고 있었지요. 백리길 너머의 두매실에서 이른 노인 한 분이 그날 새벽 똑같은 바람을 맞으며 다 해진 두루마기 위에 마른 솜 한 줌을 더 누비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때의 월서는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산길로 접어들기 전 마을 어귀 큰 느티나무 앞에서 무성이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왜 할아버지가 우리 오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 거다. 그럼 깜짝 놀라시겠네요. 그래, 아주 놀라시겠지. 월서는 그렇게 답해 두고 나서 가만히 입술을 깨물었지요. 그 무렵 바람의 끝이 한층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 하늘에는 회색 구름이 두텁게 깔리기 시작했고 그 구름의 무게가 어쩐지 그날 한겨울 산길 어딘가에서 한 노인의 발걸음을 맥없이 짓누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월서는 무성이의 손을 한 번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그림자는 양지말의 새벽 흙길 위에 가만가만 길게 늘어졌지요. 백리 길 끝에서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날의 월서는 짐작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백리 너머 산골 깊은 두매실에서는 또 한 사람의 새벽이 시작되고 있었지요. 이른 노인 김처사가 흙벽 부엌 앞에 한참을 쪼그려 앉아 계셨습니다. 부엌 솥에는 어제 끓여놓은 시래기 국물 반 사발이 얼지 않을 정도로만 식어 있었고 솥 옆에는 좁쌀 한 줌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그 산골 노인의 그날 아침 양식 전부였지요. 그해 가을부터 두매실은 흉년이 든 마을이었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다랑이 논 몇 마지기 갈아붙이던 사람들이 추수를 못했고 화전을 일구던 집들도 메마른 콩이 몇 줌만 거뒀지요. 마을 사람들이 한 집, 두 집 양식을 지고 큰 마을로 빠져나간 끝에 김처사 같은 외로운 노인 몇 분만이 산골에 남아 있었습니다. 올 겨울은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김처사는 솥 앞에서 그렇게 혼잣말을 하셨지요. 흰 머리는 단정한 상투로 묶었고 흰 수염은 마디마디 가는 가닥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해진 두루마기 위에는 어젯밤 새로 누빈 마른 솜 한 줌이 어색하게 덧대어 있었지요. 누런 무명 바지는 무릎 부근이 다 닳아 안감이 비쳐 보였습니다. 월선이 한 번 보고 가야겠구나. 김 처사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참을 흙담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위는 고요했고 산 너머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길게 울었지요. 마지막 인사로 한 번 보고 와야지. 양식 떨어진 늙은이가 사돈댁에 짐 되러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만 그래도 딸년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와야 마음이 놓이지 않겠는가. 김 처사는 일어나 짐을 꾸리셨습니다. 보따리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작은 보따리 하나에 글 공부하던 시절 베껴 두었던 책 한 권, 손때 묻은 작은 부싯돌, 그리고 작년 가을 말려 두었던 산수유 열매 한 줌이 들어갔지요. 산수유는 외손자 무성이 갖다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녀석이 좋아하려나. 김 처사는 산수유 열매를 종이에 한 번 더 단단히 싸셨습니다. 흙집 살인문을 나서기 전 노인은 잠시 마당 한가운데 서서 깊이 한숨을 쉬셨지요. 그 한숨에는 70년 평생이 다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 가난하셨고, 평생 그를 좋아하셨고, 평생 누구에게 큰 빚, 지은 일도, 큰 빚 베푼 일도 없으셨다고 노인은 늘 말씀하셨지요. 한 번만 보고 오자. 한 번만. 노인은 집신끈을 단단히 메고 마른 지팡이 하나를 손에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두매실 산고를 떠난 그날 새벽, 하늘은 짙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산봉우리 쪽에서 점점 무겁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양지마를 떠난 월선과 무성도 첫 산길로 막 접어들고 있었지요. 두 사람과 한 사람은 백리 길의 양 끝에서 서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다만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요. 산길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첫 고개부터가 가팔랐고 발밑은 얼어 미끄러웠지요. 무성이는 작은 집신을 신고 야무지게 걸었지만 한참 가다가 한 번씩 미끄러졌습니다. 무성아, 다쳤니? 안 다쳤어요. 어머니, 외할아버지, 댁이 멀어요? 멀단다. 5산 넘고 새 강 건너야 한다. 5산이요. 그래, 5산. 그러면 외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더 멀리 사세요? 월선은 잠시 걸음을 멈췄지요. 무성이가 죽은 아버지 이야기를 입에 올린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의 머릿속에서 아버지는 아주 먼 어딘가에 살고 계신 분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래, 외할아버지는 멀리 사신단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주 못 갔어. 그럼 오늘 가서 외할아버지께 인사 많이 드릴게요. 그래라. 월선은 아들의 손을 잡고 다시 산길을 걸었습니다. 그날 정오 무렴 첫 산 고개를 절반쯤 올랐을 때부터 하늘이 변하기 시작했지요. 잿빛 구름이 산 능선을 따라 빠르게 흘러왔고 산봉우리 쪽에서는 흰빛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눈이 와요. 그러게. 많이 올까요? 많이 올지도 모르겠다. 월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산 한가운데서 폭설을 만나면 큰일이었지요. 그러나 길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첫 고개를 마저 넘고
그 너머 산 아래 마을에서 하루 묵어가는 것이 그래도 안전한 길이었지요. 무성아, 어머니 손 꼭 잡고 가자. 네, 어머니. 눈송이는 처음에는 하나둘 흩날리다가 곧 굵은 알갱이로 변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자욱하게 산 전체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은 금세 하얗게 묻혔고 산길 양옆 나뭇가지들이 흰 소미불을 덮어쓴 듯 가지를 무겁게 늘어뜨렸지요. 같은 시각 그 산의 반대편 능선길에서는 김처사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눈이라. 노인은 마른 지팡이를 짚으며 한참 하늘을 올려다보셨지요. 이른 노인의 다리는 평지에서도 한참을 가지 못했는데 폭설이 내리는 산길에서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무릎은 자꾸 후들거렸고 해진 두루마기 자락에는 눈이 쌓여 점점 무게가 더해왔지요. 한 번만 보고 가자고 했는데 노인은 자꾸 같은 말을 혼잣말로 되뇌셨습니다. 한 번만. 그러나 한 번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요. 산봉우리 한쪽이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했고 길은 어느새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길이 아닌지 분간되지 않을 만큼 흰빛에 묻혔습니다. 아,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지팡이가 미끄러졌고 노인의 한쪽 무릎이 먼저 눈 위에 푹 빠졌지요. 노인은 한 번 일어서 보려고 손을 짚었지만 손바닥에서 힘이 풀려 그대로 옆으로 비스듬히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은 노인은 자꾸 그 말씀을 중얼거리셨습니다. 한 번만 더 딸을 보고 가려 했는데 그 한 번이 이제는 영영 늦었구나 싶었지요. 노인은 흰 눈 위에 옆으로 누운 채로 두 눈을 가만히 감으셨습니다. 흰 수염 위로 작은 눈송이들이 자꾸 내려앉았지요. 미안하구나, 월선아. 그 한마디가 노인의 입술을 마지막으로 떠나 흰 눈 사이로 작게 사라졌을 때였습니다. 무성아, 잠깐. 백리길 다른 한쪽 능선이 아니라 바로 그 능선 한 자락 아래에서 월선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운명이라 해야 할지, 인연이라 해야 할지. 두 사람의 길은 하나의 산 안에서 서서히 겹쳐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디 월선이 두매실로 가는 길과 김처사가 양지말로 오시는 길은 같은 산을 사이에 두고 있는 길이었고 그 산은 이날 폭설로 하나의 흰 능선이 되어 두 길을 한 자리로 모아두었지요. 무성아, 저기. 월선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산비탈 한쪽에는 흰 눈 위에 짙은 회색의 무언가가 한 덩어리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다.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산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반갑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의 자세, 그 사람의 옷매무새가 어쩐지 가슴 한켠을 서늘하게 찔러왔습니다. 해진 두루마기, 누런 무명 바지, 흰 머리 단정한 상투. 아니, 설마. 월선은 무성이의 손을 놓고 비탈을 단숨에 내려갔습니다. 발이 미끄러져 한 번 엎어졌고 다시 일어나 또 미끄러졌으나 멈추지 않았지요. 가까이 다가갔을 때 월선의 입에서 처음 터져 나온 한마디는 비명이 아니라 호명이었습니다. 아버님. 흰 눈 위에 옆으로 누우신 그 노인은 분명 두매실의 김처사.
월선의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월선은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굳어 있었지요. 그러나 가슴께에서 아주 가늘게 숨이 한 번 들고 한 번 났습니다. 살아 계시구나, 살아 계셔. 월선은 노인의 흰 머리를 자기 무릎 위에 가만히 받쳐 올렸습니다. 그 무릎 위에 작은 눈송이들이 자꾸 내려앉았고 다홍치마 자락이 금세 흰빛에 묻혔지요. 무성아, 이리 와봐라. 네, 어머니. 무성이가 비탈을 조심조심 내려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성이는 한참을 노인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작게 말했지요. 외할아버지셔요? 그래, 외할아버지셔.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5살 아이가 자기 작은 손바닥으로 노인의 흰 수염 위에 쌓인 눈을 쓸어 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짓에 김 처사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지요.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저 월선이에요. 월선이. 노인의 입술이 가까스로 그 이름 2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입을 다무셨고 가슴이 다시 가는 숨 한 번을 내쉬었습니다. 아버님. 월선은 자기 저고리 안섭에서 좁쌀 보따리를 풀었지요. 좁쌀 몇 알을 손바닥 위에 올리고 노인의 입술 사이에 가만히 흘려 넣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입술을 다물지도 못하셨습니다. 안 되겠다. 월선은 일어나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산은 폭설에 묻혔고 가까운 마을이 어디인지 가늠도 되지 않았지요. 노인을 그 자리에 두면 한 시즌을 넘기지 못할 것이고 무성이까지 산속에서 같이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버님. 월선은 노인 곁에 무릎을 꿇고 노인의 손을 잡았지요. 노인의 손은 차가웠고 손마디는 가늘었으며 손등에는 평생 노동의 자국이 굵은 줄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월선이 그 한마디를 입 밖으로 낸 순간 김 처사에 감겨있던 2 눈이 가늘게 떠졌지요. 노인은 흐릿한 시선으로 딸의 얼굴을 한참을 바라보다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한마디를 흘리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짐이 되는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월선아,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월선은 자기 다홍치마 자락을 2 손으로 모아 잡았지요. 그 치마 자락에 흰 눈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무성이가 옆에서 작은 2 손을 모으고 가만히 어머니를 보고 있었고 산속의 바람은 잠시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흰 눈은 여전히 자욱하게 내렸으나 그 자욱한 흰빛 한가운데서 한 여인의 등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른 노인 한 분 쪽으로 굽혀지고 있었습니다. 백리 길의 첫 걸음이 그렇게 폭설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지요. 아버님,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백리 길의 시작이었지요. 월선은 다홍치마 자락을 2 손으로 모아 잡고 노인 곁에 등을 굽혀 무릎을 꿇었습니다. 월선아. 네, 아버님. 내 친정으로 가지 말거라. 아버님. 두매실은 흙집 한 칸이고 양식도 없고 사람도 없다. 거기 가서 너희 2 사람까지
굶어 죽일 수는 없다. 월서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노인의 말씀이 옳았지요. 두매실은 흉년이 든 산골이었고 노인 한 분이 한 끼 끓이기도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갔다가 셋이 같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일이 더 컸지요. 그럼 시댁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사돈댁의 친정 늙은이가 짐이 되러 가는 법은 없다. 아버님, 법도가 그렇지 않다. 법도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일단 사세요. 사신 다음에 법도는 그 다음에 따지셔도 늦지 않습니다. 노인은 흐릿한 눈으로 한참 딸을 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한 번 고개를 가로저으셨지요. 내가 너에게 짐이 되는구나. 아버님, 너 시댁이 어떤 시댁인지 내가 안다. 그래도 가셔야 합니다. 일단 사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한 번만 제 등에 엎혀주세요. 노인은 끝내 입을 다무셨습니다. 가슴은 가는 숨을 내고 있었고, 입술은 자꾸 보랏빛으로 굳어가고 있었지요. 더 망설일 시간은 없었습니다. 월서는 무성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성아, 네, 어머니. 외할아버지를 어머니가 업을 거다. 너는 어머니 옆에서 외할아버지 손 한 번씩 잡아 드릴 수 있겠니? 네, 어머니. 제가 외할아버지 손 잡아 드릴게요. 5살 아이의 야무진 한마디가 폭설 한가운데서 작은 종소리처럼 맑게 울렸지요. 월서는 그 한마디에 코끝이 시큰해졌으나 울 새도 없었습니다. 노인의 몸을 자기 등에 모시는 것이 먼저였지요. 월서는 자기 저고리 위에 두루마기 자락을 한 번 더 단단히 여미고 노인 곁에 무릎과 발을 딛고 등을 비스듬히 들이밀었습니다. 노인의 두 팔을 자기 어깨 너머로 가만가만 끌어올리고 노인의 가슴이 자기 등에 닿도록 천천히 일어났지요. 월선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한 번 새어 나왔습니다. 이른 노인은 마른 몸이셨으나 그래도 한 사람의 무게였지요. 월선은 한 번에 일어서지 못하고 한쪽 무릎에 한참을 버틴 끝에야 가까스로 두 다리로 섰습니다. 노인의 몸이 등 뒤에 비스듬히 얹히는 순간 월선의 어깨가 한 번 휘청였으나 곧 다시 단단히 잡혔지요. 미안하구나, 월선아. 아버님, 죄송하다는 말씀 한 번만 더 하시면 제가 정말 화냅니다. 월선의 그 한마디에 노인의 굳었던 입가에 아주 옅게 미소 같은 것이 한 번 스쳤지요. 무성이는 노인의 늘어진 한쪽 손을 자기 작은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제가 손 잡아드릴게요. 외할아버지 추우시지요? 어머니 등이 따뜻해요. 그래. 노인은 더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외손자의 작은 손이 자기 손바닥 안에 들어와 따뜻하게 머문다는 것은 분명히 느끼고 계셨지요. 월서는 등에 노인을 모시고 한 손으로 무성이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기 다홍 치마 자락 한 끝을 노인의 다리에 한 번 더 둘러 감쌌습니다. 그렇게 흰 눈 자욱한 산비탈을 한 발 디뎌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폭설은 그날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월서는 첫산 한 자락을 다 내려가지 못하고 비탈 중간 어디쯤 큰 바위, 그늘 아래 잠시 자리를 잡았지요. 바위 안쪽으로 들어가 노인을 가만히 내려놓고 자기 두루마기 자락을 노인의 가슴 위에 덮어드렸습니다. 무성아, 마른 나뭇가지 좀 모아봐. 어머니가 불을 살릴 수 있을 만큼만. 네, 어머니. 5살 아이는 야무지게 바위 주변을 돌며 폭설 사이에서 그래도 마른 가지를 한 줌 한 줌 모았습니다. 월서는 그 가지들을 모아 부싯돌로 한참을 부딪힌 끝에 가까스로 작은 불을 하나 살렸지요. 불은 처음에는 여린 빛이었으나 곧 손바닥만한 따뜻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버님, 이리 손 좀 가까이 놓으세요. 월서는 노인의 차가운 손을 불 가까이 가만히 끌어왔습니다. 노인의 손가락 끝에 핏기가 아주 천천히 돌기 시작했고 흰 수염 위에 얼어붙어 있던 작은 얼음 알갱이들이 한 알 한 알 녹아내렸지요. 살았구나. 네, 살아 계세요. 살아 계세요, 아버님. 그날 밤 셋은 바위 그늘 아래에서 좁쌀 한 줌을 끓여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좁쌀은 한 줌이었지만 노인 한 모금, 무성이 한 모금, 월선 한 모금. 그렇게 사발 안에서 김이 오르는 것을 셋이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그 김이 그날 셋의 가슴을 처음으로 한 번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외할아버지. 응. 외할아버지, 제가 산수유 좋아해요. 노인의 흐릿한 두 눈이 잠시 빛났지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기 보따리를 풀어 종이에 쌓아둔 산수유 한 줌을 꺼내셨습니다. 너 주려고 가져왔단다. 외할아버지, 정말요? 그래. 무성이는 작은 두 손으로 산수유 종이 꾸러미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하나를 외할아버지 입에 먼저 가만히 넣어드렸지요. 외할아버지가 먼저 드세요. 아니야. 외할아버지가 드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저요. 5살 아이의 한마디에 노인의 흰 수염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입에 산수유 하나를 가만히 받으셨지요. 그렇게 산수유 한 줌을 셋이 한 알, 한 알 천천히 나눠 먹었습니다. 그 산수유 한 알이 그날 노인의 식도를 천천히 데워주었지요. 다음 날 새벽 폭설은 그쳤습니다. 산봉우리는 흰빛이었고 햇빛은 그 흰빛 위에서 가늘게 부서졌지요. 월서는 노인을 다시 등에 업고 무성이의 손을 잡고 첫산 자락을 마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 아랫마을에 닿은 것은 그날 정오 무렵이었지요. 월서는 마을 어기집신 가게 노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르신, 집신 5켤레만 주십시오. 5켤레? 네, 5켤레. 가는 길이 멉니다. 엄동 산길에 어디까지 가시오? 양지말까지요. 양지말이라면 산 5개의 강 3개 넘어 아니오? 그 길에 5켤레로 되겠소. 한 켤레씩 다를 때마다 갈아 신고 마지막 한 켤레는 제 발이 다 부르틀 때를 위해 남겨두려고 합니다. 집신 가게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월선을 보았습니다. 등에 업힌 이른 노인을 보고 곁에 선 5살 아이를 보고 다홍치마 자락에 묻은 흰 눈을 보고 그러고는 짧게 한숨을 한 번 내쉬셨지요. 엽전 2잎이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월서는 안섭해서 엽전 5잎을 꺼내 그중 2잎을 집신각에 노인 앞에 놓았습니다. 집신각의 노인은 그 2잎을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한 잎을 도로 월선의 손에 쥐어 주었지요. 한 잎이요. 어르신, 가시오. 가는 길에 부디 몸이나 상하지 마시오. 월선은 그 한마디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다시 깊이 절을 한 번 올리고 새 집신 한 켤레를 그 자리에서 갈아 신고 나머지 4켤레는 보따리에 단단히 챙겨 넣었지요. 다른 첫 켤레는 그 자리에 두고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두고 떠난 다른 집신 한 켤레가 어쩐지 자기 인생의 어떤 한 부분 같다고 월서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다시 산길이었지요. 노인은 등에 엎여 있는 동안 한참을 잠들어 계셨다가 한참을 깨어 계셨다가 하셨습니다. 깨어 계실 때면 노인은 흐릿한 목소리로 옛 노래를 한 자락씩 흘리셨지요. 동무. 아버님, 노래 부르세요? 옛 동무같이 글 공부하던 동무. 아버님, 그 동무라는 분은 누구셨어요? 아니야, 다 옛날 이야기다. 노인은 늘 그 대목에서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 동무가 누구인지, 어느 마을 사람인지, 지금은 어디 계신지, 노인은 한 번도 끝까지 말씀하신 일이 없었지요. 다만 한마디만은 노인의 입에서 자주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평생 누구에게 큰 빚진 일도 없고 큰 빚 베푼 일도 없다다. 월서는 노인의 그 말씀을 들으며 등 뒤에 노인의 가는 숨이 자기 등판 위에 가만가만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숨결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월선에게는 그날 하루의 기쁨이었지요. 무성아, 네, 어머니. 너 외할아버지 노래 들으면 너도 같이 흥얼거려 보거라. 외할아버지 외롭지 않으시게. 네. 5살 아이는 외할아버지의 띄엄띄엄한 가락을 따라 자기도 무어라 흥얼흥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는 다 알아듣지 못해도 가락은 어쩐지 어디서 들은 듯한 가락이었지요. 산길 한 자락에 노인의 옛 노래와 아이의 어설픈 흥얼거림이 함께 얹혔습니다. 해질녘이 되어 둘째 산 자락 어귀에 닿았지요. 월서는 그곳 작은 마을 외딴 빈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빈집 부뚜막에는 잿더미가 식어 있었고 솥은 비어 있었지요. 월서는 가져온 좁쌀 한 되박에서 한 줌을 덜어 다시 끓였고 노인을 부뚜막 곁에 가만히 모시고 손과 발을 더운 물로 한참을 닦아드렸습니다. 아버님, 발이 차세요. 너 손이 더 차다. 제 손은 일하는 손이라 본디 차요. 아버님 발은 따뜻해야 합니다. 월서나. 네. 내 시댁에 가서 안 받아주시면 받아주실 거예요. 안 받아주시면 그러면 그때 또 그 다음을 생각하면 되지요. 일단 사시는 게 먼저예요, 아버님. 사신 다음에 거절당하셔도 사신 다음에 거절당하셔야지요. 노인은 한참 침묵하시다가 가만히 한 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야지. 밤이 깊었습니다. 무성이는 노인 곁에 작은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잠이 들었고 노인은 부뚜막 곁에서 가는 숨을 고르게 내쉬며 잠이 드셨지요.
월서는 그 두 사람의 잠든 모습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자기 어깨를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어깨에는 단단히 뭉친 자리 하나가 처음으로 집히고 있었지요. 괜찮다. 월서는 자기 어깨를 한 번 더 두드리고 호롱불빛 아래에서 다음 산을 그려보았습니다. 둘째 산, 셋째 산, 넷째 산, 다섯째 산, 그리고 강새. 백리길은 그렇게 길었고 또 그렇게 한 발씩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그 첫 며칠 동안 월선의 등 위에서 노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살아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셋이 둘째 산을 넘은 것은 떠난 지 보름쯤 되던 무렵이었지요. 첫 산은 폭설로 발이 묶였고 둘째 산은 그래도 햇빛이 좋아 비교적 수월하게 넘었습니다. 그러나 셋째 산 어기 좁은 비탈길에서는 일이 한 번 크게 났지요. 그날은 보름달이 크게 뜨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산 비탈 한쪽으로는 마른 갈대가 한 길 넘게 자라 있었고 그 갈대 사이로 길이 외진 곳을 따라 굽이쳐 나 있었지요. 월서는 등에 노인을 모시고 한 손으로 무성히 손을 잡고 그 외진 길을 한 발 한 발 디뎠습니다. 이봐, 갈대 사이에서 한 사내가 불쑥 길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30쯤 되어 보이는 거친 사내였지요. 누더기 가죽옷을 걸쳤고 허리춤에는 녹슨 칼 한 자루가 비스듬히 매달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한쪽 눈썹 끝에는 굵은 흉터 하나가 빗두름이 나 있었지요. 나리. 월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뒤에 노인이 가는 숨으로 한 번 신음하셨지요. 무성이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꼭 쥔 채 작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길 막아 미안하구먼. 그쪽 보따리에 들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가시오. 나리, 저희에게는 좁쌀 한 줌과 집신 몇 켤레가 다입니다. 좁쌀 한 줌이라도 좋소. 다 내려놓고 가시오. 나리, 저희가 가져갈 좁쌀이 없어지면 등에 모신 이 어른께서 살지 못하십니다. 내가 알바인가? 사내는 칼자루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칼이 칼집을 벗어나려는 작은 마찰음이 한 번 났지요. 무성이의 작은 어깨가 한 번 떨렸으나 아이는 입을 다문 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월서는 등 뒤에 노인을 한 번 돌아보고는 자기 다홍치마 자락 한 끝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한 번 깊게 숨을 골랐지요. 나리, 보따리는 못 드립니다. 좁쌀은 이 어른의 마지막 양식입니다. 그러면 제 치마 자락을 한 번 찢어 드리겠습니다. 무어라? 제 치마 자락이 무명이지만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곱게 짠 천이라 시장에 내다 팔면 좁쌀 한 뎃박은 받습니다. 한 번 찢어 드릴 테니 이 등 뒤의 어른과 이 아이는 그냥 보내주십시오. 사내는 잠시 말을 잃은 듯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은 두 손으로 자기 다홍치마 자락 한 끝을 잡고 한 번 단단하게 힘을 주어 찢어냈지요. 다홍 무명천이 가는 소리를 내며 한 자락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다홍천 한 자락이 사내의 발치에 사뿐히 내려앉았을 때 사내의 표정이 한 번 일그러졌지요. 여보시오. 네, 나리. 그쪽 등에 업힌 어른은 누구시오? 저희 친정아버지이십니다. 친정아버지. 한겨울 산속에 쓰러져 계신 것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친정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으나 친정도 흉년이 든 곳이라 모시지 못하고 시댁으로 모시고 가는 길입니다. 시댁으로? 네. 시댁이 받아줄 것 같소.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단 사셔야 하니 사신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내는 잠시 칼자루에 얹어 두었던 손을 천천히 거두어 드렸지요. 그러고는 월선이 떨어뜨린 다홍천 자락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내는 결국 그 천자락에 손도 대지 않고 발끝으로 한번 가만히 옆으로 비켜두었지요. 내 어머니도. 사내는 혼잣말처럼 작게 입을 떼었습니다. 내 어머니도 살아 계셨더라면 저런 분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나리, 가시오. 가시는데 그 다홍천도 도로 가져가시오. 그쪽 치마 망가뜨려 좋을 게 무어요. 월선은 깊이 절을 한번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리. 고맙다 할 일 없소. 가시오. 그리고 그 길 끝에 가서 그 어른 정말로 살려드리시오. 네, 나리. 살려드리겠습니다. 사내는 한 번 더 길을 비켜서 주었지요. 그러고는 갈대 사이로 들어가 사라지기 전에 한 번 멀리서 뒤를 돌아보고 짧게 한마디를 더 흘렸습니다. 사람의 자식 한 번 잘 두면 산도 강도 아무것도 아니구먼. 월선은 그 한마디가 한참 동안 마음에 남았지요. 다홍치마 자락은 다시 보따리 안에 넣었지만 사내가 발끝으로 비켜두었던 그 자리의 흙이 어쩐지 잠시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무성아, 가자. 네, 어머니. 잘 참았다. 무서웠어요. 무서웠지. 어머니도 무서웠다. 어머니도 무서우셨어요? 그래, 어머니도 무서웠어. 어머니도 사람이니까. 5살 아이는 그 말에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또박또박 작은 한마디를 보탰지요. 어머니가 무서운데도 안 우셔서 저도 안 울 수 있었어요. 월선은 그 한마디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러나 등에 노인을 모시고 있는 처지에 운다고 일이 풀리는 것도 아니었지요. 월선은 가만히 아들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다시 길을 디뎠습니다. 셋째 산을 넘어 첫 강가에 닿은 것은 그로부터 다시 닷새가 지난 무렵이었지요. 그 강은 이름도 잘 모르는 작은 강이었습니다. 한겨울이라 강물 한복판은 얼어 있었으나 강가 갈대밭 쪽 얕은 곳은 살얼음이 깨져 까만 물이 보였지요. 강 건너편으로 가려면 마을 어기 외딴 주막에서 강 사정을 들어야 했습니다. 주막은 작았습니다. 흙벽에 집 지붕을 얹은 작은 집 한 채. 굴뚝에서 가는 연기가 한 가닥 올라가고 있었고 처마 끝에는 누런 등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 안에서 흰머리 노파 한 분이 붓두막 앞에 쪼그려 앉아 무한 토막을 썰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안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웬일이요? 강을 건너야 하는데 등에 모신 어른이 기력이 다하셔서요. 노파는 붓두막 위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월선과 그 등 뒤에 노인을 한참 들여다보셨지요. 안으로 드시오. 고맙습니다, 어르신. 월선은 좁은 방 안에 들어가 노인을 붓두막 곁에 가만히 모시고 누이셨습니다. 노인의 흰 수염 위에는 며칠 동안의 흰 서리가 가는 가닥으로 얹혀 있었고
두루마기 자락에는 진흙과 마른 풀잎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지요. 보아하니 한참을 길에 계셨소. 네, 보름쯤 되었습니다. 이 한겨울의 보름이라. 네. 노파는 더 묻지 않으셨지요. 묵묵히 부뚜막에 솥을 다시 올리시고 그 솥에 보리 한 줌과 무 한 토막 그리고 멸치 2마리를 같이 넣어 끓이셨습니다. 한참 만에 보리밥 한 그릇과 무국 한 그릇이 상에 올라왔지요. 자, 드시오. 어르신, 저희에게 드릴 만한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 없어도 좋소. 드시오. 어르신, 내 어머니도 옛적에 그렇게 한번 산길에서 동량밥 한 그릇 얻어 잡수신 적이 있다고 하셨소. 그 한 그릇이 평생을 잊히지 않더라고. 그러니 이 한 그릇은 내 어머니 대신 한 번 드리는 셈치겠소. 월서는 한참을 말을 잃었지요. 결국 깊이 절을 한 번 올리고 그 보리밥 한 그릇을 노인의 입에 한 숟갈씩 가만히 떠 넣어 드렸습니다. 노인은 보리밥 한 알 한 알을 한참을 씹으셨지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한 끼를 천천히 입에 넣고 계셨습니다. 월서나, 네, 아버님. 내가 살아서 너의 효심을 보는구나. 아버님, 내가 살아서 시집간 딸의 효심을 본다. 월선의 두 눈에 처음으로 맑은 물기가 한 번 어렸지요. 그러나 월선은 그 물기를 곁에 무성이가 보지 못하도록 살짝 고개를 돌리며 가만히 닦아냈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분명한 목소리로 답하였지요. 아버님이 계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뭐라고? 아버님 안 계셨더라면 저는 어머니 가신 뒤에 한 번도 친정 가는 길이 그리울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아버님이 계셔서 그래서 저에게 친정 길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 계셨더라면 저는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그저 외로운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버님이 계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노인의 흐릿한 두 눈에 그날 처음으로 분명한 물기가 한 번 차올랐지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거칠어진 손등을 가만히 한 번 쓸어 보셨습니다. 월서나. 네. 내가 너희 등에서 살아 돌아오고 있다. 네, 아버님. 사세요. 사세요. 한 번만 더 사시면 됩니다. 곁에서 보고 있던 무성이가 자기 작은 두 손에 보리밥 하나를 올려들고 외할아버지 입가에 가만히 가져갔습니다. 외할아버지, 한 알 더 드세요. 그래. 외할아버지 다 드시면 저랑 어머니도 드실 거예요. 너부터. 아니에요. 외할아버지 먼저예요. 5살 아이의 그 한마디에 부뚜막 앞에 앉아 계시던 노파의 두 눈에도 가는 물기가 한 번 어렸습니다. 노파는 아무 말씀 없이 솥에서 무국 한 그릇을 더 떠다 무성이 앞에 가만히 놓아 두셨지요. 아이부터 드시게. 고맙습니다, 어르신. 그날 밤셋은 노파의 작은 방 한 칸에서 묵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웠을 무렵 월서는 자리에서 가만히 일어나 저고리 안섭에 작은 보따리를 풀었지요. 그 안에는 죽은 남편이 남긴 은비녀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짝은 이미 지난 겨울 좁쌀과 바꾸느라 시장에 내었고 이 한 짝이 마지막이었지요. 월서는 그 마지막 한 짝을 한참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다가
결국 노파의 부뚜막 위 작은 그릇 안에 가만히 놓았습니다. 여보, 이 한 짝은 내가 산 한 자락을 더 살아가는 값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당신이 남기신 마지막 한 짝을 길 위에 두고 갑니다. 월서는 비녀 옆에 작은 종이 한 장을 함께 놓아두었지요. 그 종이에는 자기 친정아버지의 이름과 시댁 마을 이름, 그리고 짧은 한 줄을 적었습니다. 두매실 김처사 어른, 양지말 박진사댁으로 모셔가는 중. 한 끼 은혜 평생 모지 있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신 노파는 그 비녀와 종이를 한참을 들여다보셨지요. 노파는 아무 말씀 없이 그 비녀와 종이를 함께 자기 안방 작은 함 안에 가만히 넣어 두셨습니다. 이거 한 짝이 어디까지 가게 될지. 노파는 혼잣말처럼 그렇게 중얼거리시고는 부뚜막에 다시 솥을 올리셨지요. 그날 노파의 주막을 지나가던 한 보부상이 그 비녀 한 짝과 종이 한 장의 사연을 노파의 입에서 듣게 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월선과 무성과 노인이 노파의 주막을 떠나던 새벽, 노파는 강가까지 따라 나오시며 한마디만 더 보태셨지요. 그쪽 발걸음 부디 끝까지 가시오. 끝까지 가시면 길은 끝나도 사람은 안 끝나오. 네, 어르신. 끝까지 가겠습니다. 월서는 노인을 다시 등에 모시고 무성이의 손을 잡고 첫 강의 얼음 위를 한 발 한 발 디뎠습니다. 강 위의 바람은 메웠으나 그 바람 끝 어딘가에서 한 줄기 따뜻한 김 같은 것이 가만히 월선의 등판을 데우고 지나가는 듯하였지요. 그것이 노파의 한 그릇 보리밥의 김인지 아니면 등 뒤 노인에 가는 숨결인지 월선은 분간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그 두 가지가 다 한 가지 따뜻함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백리 길 한가운데 어디쯤이라고 해야 할까요? 떠난 지 50날을 간 넘긴 무렵이었습니다. 5산 중 셋을 넘었고 강 셋 중 둘을 건넜으며 넷째 산 한복판 깊은 골짜기에 들어선 어느 저녁이었지요. 그 골짜기에는 마른 너덜강 사이로 가는 시냇물 한 줄기가 흘렀고 그 시냇물 옆으로 작은 빈 산막 하나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산막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몰랐지요. 다만 산막 부뚜막에 마른 잿더미가 한참 식어 있었고 흙벽 한쪽에는 누군가 한참 전에 잘라두었던 마른 약초 다발이 두어 묶음 매달려 있었습니다. 산골에서 화전민이나 약초꾼 노인이 잠시 쉬었다 가는 자리였을 테지요. 그날 저녁 노인의 숨이 다시 한번 가늘어지셨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월서는 노인의 손을 잡고 가만히 흔들었지요. 노인의 손은 차가웠고 입술은 다시 보랏빛으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보름 전 노파의 주막에서 따뜻한 한 그릇을 잡수신 후로는 좀 차도가 있으셨지만 산속을 사흘째 한 끼 보리밥도 없이 걸어온 끝에 다시 기력이 다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월서나. 네, 아버님. 나는 여기서 그만. 안 됩니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너희 둘이라도 가거라. 안 됩니다. 월선의 목소리는 단단했지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저 혼자 무성이 데리고 시댁에 들어가는 일은 저는 죽어도 안 합니다. 저 혼자 가서 저 혼자 평생 두매실 산골에서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 못 본 자식으로 살아갈 자신은 없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같이 가셔야 합니다. 노인은 흐릿한 두 눈으로 한참 딸을 바라보셨지요. 그러고는 더 말씀을 잇지 못하시고 다시 가는 숨만 한 번 내쉬셨습니다. 무성아, 네, 어머니. 산막 안에서 외할아버지 곁에 가만히 누워 있거라. 외할아버지 손 꼭 잡고 어머니가 산에 잠깐 다녀오마. 어머니, 어디 가세요? 멀리 안 간다. 가까운데 잠깐 다녀오마. 외할아버지 손 놓지 말거라. 네. 5살 아이는 외할아버지 곁에 작은 몸을 동그랗게 말고 가만히 누웠습니다. 노인의 늘어진 한쪽 손을 자기 작은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지요. 무성이는 한참 동안 외할아버지의 흰 수염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외할아버지께 무어라 자꾸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본 다람쥐 이야기, 그제 본 산까치 이야기, 어머니 등 위에서 주무신 외할아버지가 잠꼬대로 하신 옛 노래 이야기. 그렇게 작은 입이 멈추지 않고 외할아버지께 닿아 있었습니다. 월서는 산막 밖으로 나섰지요. 시냇물을 따라 위로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살아 계실 적에 약초밭 한떼기를 일구셨던 친정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자주 본 약초들이 머릿속에 한 점 떠올랐습니다. 부추과 한 줄기, 산도라지 마른 뿌리 한 토막, 칡뿌리 한 마디, 그리고 무엇보다 마른 인동초 한 다발. 월서는 시냇물 옆 양지 바른 너덜껑 사이로 들어가 한참을 더듬었지요. 손은 고봤고 손톱 끝은 진작에 부러져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월서는 멈추지 않았지요. 한 시즌을 헤맨 끝에 마른 인동초 한 다발과 부추과 한 줄기, 그리고 산속에 늦게까지 남아있던 칡뿌리 두어 마디를 캐어 모았습니다. 손가락 끝에는 흙이 시커멓게 박혔고 손등에는 가시 자국이 가는 줄로 한참을 그어져 있었지요. 산막에 돌아와 월서는 부뚜막 잿더미 안쪽에 아직 남아있던 작은 불씨를 가만히 살려냈습니다. 솥에 시냇물을 길어 올리고 그 안에 인동초와 부추과 칡뿌리를 넣고 한참을 끓였지요. 약 다리는 김이 작은 산막 안에 가득 퍼졌고 그 김이 노인의 콧등을 가만히 데우고 지나갔습니다. 아버님, 잠깐 깨세요. 응. 이거 한 모금만 드세요. 어머니가 옛적에 끓여 드시던 약입니다. 네,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옛적에 아버님 기력 떨어지셨을 때 이 인동초로 약 한 사발 끓여 드시던 거 기억하세요. 노인의 두 눈에 그날 처음으로 분명한 빛이 한 번 돌았습니다. 어머니. 5해 전 흙담 아래에서 노인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고 가신 그분의 손길이 그 약 한 사발의 김 너머에서 다시 한번 노인의 어깨에 가만히 얹히는 듯하였지요. 그래, 내 어머니가 그 약을 잘 끓이시던 그래. 네, 아버님. 그러니까 한 모금만 드세요. 어머니가 보내신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 월서는 따뜻하게 식힌 약 한 사발을 노인의 입가에 한 숟갈씩 가만히 떠 넣어 드렸습니다. 노인은 처음 한 모금에 한 번 기침을 하셨고 두 번째 모금에 입가에 가는 떨림이 있었지요.
그러나 세 번째 모금부터는 천천히 삼키셨고, 한 그릇을 다 비우신 뒤에는 가는 숨이 한참 만에 다시 고르게 되돌아왔습니다. 월서나, 네, 아버님. 살았다. 네, 아버님. 살아 계세요. 살아 계세요. 5살 아이가 외할아버지의 흰 수염 위로 자기 얼굴을 가만히 가져갔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살아나셨어요. 그래, 살아났다. 무성이는 외할아버지의 손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기운이 한 번 도는 것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작은 두 눈에 물기가 어렸지요. 5살 아이가 자기 외할아버지 손등 위에 작은 얼굴을 한참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보던 월선의 어깨가 한 번 가는 떨림으로 흔들렸지요. 그 떨림은 약을 다리느라 너무 오래 너덜껑 사이를 더듬은 손가락의 떨림이기도 했고, 며칠을 거의 못 잔 사람의 어깨의 떨림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지요. 노인의 기력이 어제 한 사발로 한 차례 돌아오고, 다시 한번 산막 부뚜막 곁에서 보리 한 줌과 칡뿌리 마디를 끓여 셋이 한 그릇씩 나누어 잡수신 뒤였습니다. 월선이 부뚜막 앞에서 솥을 닦고 있을 때 노인은 가만히 누운 채로 딸의 등을 한참을 보고 계셨지요. 월선아, 네, 아버님. 너 저고리 한번 풀어보거라. 아버님? 저고리 한번 풀어보거라. 월선은 잠시 손을 멈추고 노인을 돌아보았습니다. 노인의 두 눈에 처음 보는 빛이 하나 어려 있었지요. 다급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무어라 한마디 말로는 다 못할 빛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풀어보거라. 아버님. 풀어. 월선은 결국 등을 노인 쪽으로 돌리고 자기 푸른 무명 저고리 어깨깨를 가만히 한 번 풀었습니다. 그 어깨에는 한 사람의 무게를 보름이 지나도록 받쳐 온 자리가 있었지요. 살갗은 거뭇하게 멍이 들어 있었고 그 멍 안쪽으로 단단히 부어오른 자리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능 한가운데에는 가는 줄무늬처럼 천이 살에 눌린 자국이 새겨져 있었고 그 자국 한 군데에는 살이 까지면서 마른 피가 한 점 굳어 있었지요. 월선아, 아버님, 내가 노인의 흐릿한 두 눈에서 처음으로 굵은 물방울이 한 알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70년 평생 큰 빚진 일도, 큰 빚 베푼 일도 없으셨다고 늘 말씀하시던 그 노인의 얼굴이 그 한순간 무너졌지요. 내가 너에게 이런 짐을, 아버님, 짐 아니에요. 짐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아버님 안 계셨더라면 저는 이 등이 비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버님이 제 등에 계셔서 제 등이 비지 않았어요. 빈 등으로 평생 사는 것보다 차 있는 등으로 한 100일 사는 게 훨씬 더 따뜻해요. 아버님. 월선은 노인 쪽으로 돌아앉아 노인의 흰 수염 위로 흐르는 물방울을 자기 거친 손가락으로 가만가만 닦아드렸지요. 아버님, 우시지 마세요. 우시면 저도 같이 우는데 저는 지금 울면 안 됩니다. 울면 내일 산을 못 넘어요. 저 산 한 자락 더 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저 대신 한 번만 안 우시기로 해요. 그래. 노인은 흰 수염을 떨며 한참을 작게 흐느끼셨습니다. 그러고는 가까스로 한마디 더 보태셨지요.
내가 평생 큰 빚 진 일이 없다고 했는데. 네, 아버님. 그게 거짓말이었구나. 네. 내 평생 가장 큰 빚이 너에게 있다. 아버님. 내가 너에게 평생 갚을 빚이 있다. 월서는 그 한마디에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였지요. 다만 노인의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가만히 한 번 더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에 처음으로 따뜻한 떨림이 분명히 도는 것이 느껴졌지요. 아버님, 빚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 등에 한 번 엎여 가시는 거, 그건 빚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부모 자식 사이의 길이에요. 부모 자식 사이의 길. 네, 아버님. 그뿐이에요. 산막 흙벽 너머에서 첫 까마귀 한 마리가 길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골짜기에 한참 머물렀다 가셨지요. 월서는 노인의 어깨에 자기 두루마기 자락을 다시 한 번 단단히 덮어드리고 무성이의 머리를 한 번 쓸어주고는 붓두막 앞에 다시 앉아 솥을 닦았습니다. 그 등에는 노인이 보신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나 그 자국 위로 쏟아지는 산막 안 햇빛 한 가닥이 어쩐지 그날따라 따뜻하게 머물러 있었지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노인의 기력은 산막에서의 약한 사발 이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이 일은 노인이 다시 자기 두 발로 일어나시는 일은 끝내 없었지만 등에 엎인 채로 한 번씩 깨어 계신 시간이 길어졌고 깨어 계실 때면 흐릿하게나마 노래 한 자락도 더 흘리실 수 있게 되었지요. 동무. 아버님, 또 그 동무 노래 부르세요? 그래. 이젠 그 동무 이야기 한번 들려주세요. 산길에 들으면서 가게요. 아니야, 다 옛날 이야기야. 아버님. 아니야. 노인은 그날도 결국 그 이야기의 끝까지는 들려주지 않으셨지요. 다만 노래 한 자락이 한참을 끊겼다, 이어졌다 했습니다. 그 노래 가락 한 자락이 백리 길의 절반을 넘어 천천히 다음 산자락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월서는 다시 노인을 등에 모셨습니다. 무성이의 손을 잡고 다홍치마 자락 한 끝을 노인의 다리에 단단히 둘렀지요. 산막 흙담 앞에서 한 번 깊이 절을 한 번 올리고 붓두막의 잿더미를 다시 식혀두고 그 자리에 자기 집신 한 켤레를 더 두고 떠났습니다. 다른 두 번째 집신이었지요. 월선의 발은 이미 그 두 번째 집신 안에서 한참 부르터 있었으나 발이 부르튼 아픔보다 등이 단단히 채워져 있는 무게가 더 따뜻하다고 월선은 그날도 그렇게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100일째 봄날 새벽이었습니다. 마지막 산을 넘은 셋은 이른 아침 햇빛 아래 양지말 마을이 멀리 보이는 고갯마루에 잠시 멈춰 섰지요. 산벚꽃이 한 가지 막봉오리를 터뜨리려 하고 있었고 산비탈 아래 다랑이 논에는 어린 풀빛이 가는 줄로 돋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다 왔어요. 저기 보이는 마을이 양지말이에요. 양지말. 네. 아버님이 이제 한번 살아서 들어가실 마을이에요. 그래, 잘 왔다, 월선아. 월선의 어깨는 이제 단단히 부어올라 누비저고리 아래에서도 한쪽이 한 뼘쯤 솟아 있었습니다. 손등은 가뭄든 논처럼 갈라졌고 발은 마지막 한 켤레 집신 안에서 부르튼 자리에 또 부르터 있었지요. 머리카락 끝에는 보름 동안 못 빗은 매듭이 가는 가닥으로 엉켜 있었고
다홍치마 자락은 길에서 묻은 흙과 풀물로 검붉은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등 위에서 노인의 가는 숨이 따뜻하게 들고 나는 한 월선의 어깨는 그날도 무너지지 않았지요. 마을 어귀까지 내려가는 동안 무성이는 한 번도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5살 아이의 작은 집시는 이미 다 닳아 발가락 끝이 비쳐 보였으나 아이는 한 번도 어머니께 발이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요. 무성아, 네, 어머니. 잘 따라왔다. 네, 어머니. 내 발 많이 아팠지? 안 아팠어요. 거짓말. 조금만 아팠어요. 그래. 조금만 아팠다고 하자. 월선은 작게 한 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100일 만에 처음 나온 웃음이었지요. 마을 흙길로 들어서자 마을 사람 한둘이 길가에서 셋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한 노파가 이마에 얹었던 손을 떼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옆 사람에게 작게 무어라 속삭였지요. 저 박진사댁 며느리 아닌가. 그렇구먼. 그런데 등에는 누구를. 아이고, 아이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작은 강물처럼 셋의 뒤를 따라 흘렀습니다. 월선은 듣지 않은 듯 묵묵히 걸었고 무성이도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꼭 쥔 채 입을 다물었지요. 박진사댁 살인문 앞에 닿은 것은 그날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살인문은 닫혀 있었고 안마당에서는 시어머니 안씨가 빨래를 걷고 계셨지요. 월선은 살인문 앞에 한 번 깊이 숨을 고르고 등 뒤에 노인을 한 번 가만히 어루만진 뒤에 살인문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월선이옵니다. 빨래를 걷던 시어머니의 손이 한순간 굳었습니다. 저 월선이에요, 어머니. 살인문 좀. 시어머니는 빨래를 그 자리에 두고 살인문 앞으로 빠르게 걸어 나오셨지요. 살인문을 한 번에 활짝 열었다가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서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두 눈은 우선 월선에 부어오른 어깨에서 한 번 멈추고 그 다음에 등에 업힌 이른 노인의 흰 수염에서 또 한 번 멈췄지요. 어머니, 이 한겨울에 어디서서? 한겨울이 아니라 이제 봄입니다, 어머니. 한겨울에 떠나 봄에 들어왔습니다. 100일이 걸렸습니다. 100일? 시어머니는 한 번 자기 가슴께를 손으로 가만히 누르셨습니다. 그러고는 살인문 한쪽을 잡고 잠시 휘청이셨지요. 아버님은 어찌 된 일이고 한겨울에 두매실에서 양지말까지 저보러 나오시던 길에 산속에서 폭설을 만나 길에 쓰러져 계신 것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친정으로 모시고 가려 했으나 두매실은 흉년이라 노인 한 분 한 끼도 어려운 곳이라 시댁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시댁으로? 네, 어머니. 마침 사랑채에서 헛기침 소리가 한 번 길게 들리고 시아버지 박진사가 두루마기 자락을 정돈하시며 마당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박진사는 살인문 앞 광경을 한 번에 다 보시고는 그 자리에 한참을 굳어 서 계셨지요. 아버님, 내 친정아버지를 내 시댁 살인문 앞에 모셔왔다는 것이냐? 네, 아버님. 박진사의 흰 수염이 한 번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진사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결국 짧고 단단한 한마디를 내놓으셨지요. 그 노인을 이 살인문 안으로 들이는 일은 없다. 아버님, 친정아버지를 시댁에 들이는 법은 없다. 어멈, 그건 내가 더 잘 알지 않느냐. 아버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100일을 한 번도 그 말씀 잊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셔야 합니다. 아버님. 사신 다음에 법도가 따져지는 것이지 살지 못하시는데 법도가 무엇입니까? 어멈, 아버님 한 번만 드려주십시오. 한 번만요. 드리고 나서 못 받으시겠다 하시면 그때 제가 데리고 다시 길에 나서겠습니다. 박진사는 다시 한참을 침묵하셨지요. 그 침묵 안에는 여러 해 묵은 슬픔 하나가 있었습니다. 외아들을 먼저 보낸 뒤로 사랑채 윗목에 늘 비어있던 그 자리.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들이는 일을 박진사는 견디지 못하셨지요. 내 외아들 자리에 다른 노인을 앉힐 수는 없다. 아버님, 내 외아들 자리에는 그 누구도 앉을 수가 없다. 어멈, 너는 그것을 모르느냐. 월서는 등 뒤에 노인이 가는 숨을 한 번 길게 내쉬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의 그 숨이 자기 등판에 닿는 순간 월선의 두 무릎에서 처음으로 힘이 한 번 빠질 뻔했지요. 그러나 월선은 다시 한 번 두 다리에 단단히 힘을 주었습니다. 아버님, 외아들 자리에 앉히시라는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사랑채 윗목 따뜻한 자리는 평생 외아드님 자리로 비워두십시오. 저는 그저 부엌 옆 작은 봉당 한 자리만 청합니다. 봉당이 좁으면 마당 한쪽 처마 아래 집자리 한 잎이라도 좋습니다. 사람 하나가 한 번 살아서 봄을 보내실 자리, 그것만 청합니다. 어멈, 아버님이 계셔야 제가 살아납니다. 아버님이 계셔야 이 무성이도 외할아버지 한 분 알고 자라납니다. 평생 아버지 한 번 못 본 이 아이에게 그래도 외할아버지 한 분이라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사의 흰 수염이 다시 한 번 미세하게 떨렸지요. 곁에 서 계시던 시어머니 안 씨의 두 눈에 처음으로 가는 물기가 어렸습니다. 안 씨가 무어라 입술을 한 번 달싹이셨으나 끝내 한마디를 내놓지 못하시고 입을 다무셨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치맛자락에 가만히 매달려 있던 5살 무성이가 작은 두 손을 모으고 살인문 안으로 한 발자국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무성아.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 외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계시면 안 되나요? 5살 아이의 그 한마디가 양지말 박진사 댁살인문 앞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박진사의 흰 수염이 한 번, 또 한 번 떨렸지요. 시어머니 안 씨는 결국 살인문 한쪽을 잡고 자기 입을 손등으로 한 번 가만히 가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계시면 저는 외할아버지 손잡고 마당에서 매일 나무의 새 한 마리 보러 갈 수 있어요. 무성아,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계시면 저는 외할아버지께 매일 산수유 한 알씩 드릴 거예요. 외할아버지가 저한테 산수유 가져다 주신 거 어머니랑 셋이 한 알씩 다 나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산수유 가져다 드릴 차례예요.
5살 아이의 또박또박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인문 앞에 봄바람을 한 번씩 가만히 흔들었지요. 안 씨의 두 눈에 어렸던 물기가 한알 흰 손등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시아버지를 불렀지요. 여보, 일단 살인문 안으로는 들입시다. 어머, 일단 드리고 일단 더운 죽 한 그릇 먹입시다. 사신 다음 일은 그 다음에 따져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어멈이 옳은 말 한 번 한 듯합니다. 박 진사는 한참을 살인문 한쪽 기둥을 잡고 서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한 번 길게 한숨을 내쉬시고 흰 수염을 한 번 가만히 쓸어내리셨지요. 그러고는 단 한마디만 짧게 내놓으셨습니다. 일단 드리게. 월선의 두 무릎에서 그 순간 힘이 한 번 풀렸습니다. 그러나 월선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지 않았지요. 등에 노인을 모신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면 안 되었습니다. 월선은 한 번 더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천천히 살인문 안으로 한 발 디뎠습니다. 아버님,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능 뒤에 노인이 가는 한마디를 흘리셨지요. 그래. 100일 만에 잃은 노인의 발끝이 양지말 박진사 댁 살인문 안쪽 흙바닥에 처음으로 가만히 닿았습니다. 그 흙바닥은 봄 햇빛에 한참 데워져 있었지요. 능 뒤에서 살인문이 천천히 가만히 한 번 닫혔습니다. 어머니. 월선은 시어머니 앞에 마당 한가운데에서 한 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등에 엎여 계신 노인을 봉당 옆 따뜻한 자리에 가만히 내려놓으려고 했지요. 그러나 그 순간이었습니다. 살인문 너머에서 양지말 마을 어귀 쪽에서 무거운 짐승의 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한꺼번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소리는 월선이 다시 살인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안 씨도 시아버지 박진사도 무성이도 모두가 살인문 너머에 그 무거운 발굽 소리를 향해 한꺼번에 시선을 돌렸지요. 마을 흙길 저편에서 봄 햇빛 아래로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차림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지말 같은 작은 시골 마을에는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던 차림이었지요. 살인문 너머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그 차림은 분명 양지말 흙길에 한 번도 어울려 본 일이 없는 차림이었지요. 비단 휘장을 두른 가마 한 채, 가마꽃 4세, 푸른 옷에 시종 2, 활과 칼을 비스듬히 맨 호위 2. 그 가마 휘장에는 가는 금실로 짠 무늬가 봄 햇빛을 한 번씩 가만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안 씨의 목소리가 한 번 떨렸지요. 박진사도 자기 회색 두루마기 자락을 한 번 더 정돈하고는 살인문 안쪽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멀리서 길을 비켜서서 그 가마가 누구의 댁 살인문 앞에 멈출지 한참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가마는 양지말 박진사 댁 살인문 바로 앞에서 가만히 멈춰 섰습니다. 멈춰라. 가마 안에서 단단하고도 노년다운 한마디가 한 번 들렸지요. 푸른 옷의 시종이 가마 휘장을 두 손으로 가만히 걷어 올렸고 그 안에서 한 양반 어른이 천천히 내려서셨습니다. 60을 간 넘긴 듯한 분이었지요.
단정한 흰 수염, 깊은 눈빛, 비단 도포 아래로 둘러진 옥대, 머리 위에는 흠 없이 정돈된 가시 단단히 얹혀 있었습니다. 박 진사가 살인문 한쪽에서 자기도 모르게 한 번 깊이 허리를 숙이셨지요. 뉘시온지요. 양반 어른은 박 진사를 한 번 가만히 보시고는 그러나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두 눈은 살인문 안쪽 마당으로 곧장 들어가 그 마당 한가운데 봉당 옆 집자리 위에 막 내려놓인 한 이른 노인의 흰 수염 위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지요. 아! 양반 어른의 입에서 가는 한숨이 한 번 길게 새어 나왔습니다. 그분은 누구의 인사도 받지 않으시고 가마꾼도 시종도 호위도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채로 살인문 안으로 한 발 한 발 들어오셨지요. 비단 도포 자락이 봉당 옆봄 흙 위에 가만히 끌렸습니다. 이 어른이 분명 두매실 김처사 어른이 아니십니까? 양반 어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옥대를 두른 한 정승 가문의 양반이 봉당 옆 집자리 위 이른 노인 앞에 두 무릎을 마당 흙바닥에 가만히 내려놓으셨지요. 김처사 어른, 니시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소이다. 늙어서 사람을 잘. 김처사 어른, 저를 한 번만 더 보아 주십시오. 노인은 흐릿한 두 눈으로 양반 어른의 얼굴을 한참을 보셨습니다. 흰 수염, 깊은 눈빛, 단정한 자세. 한참을 보시던 노인의 두 눈이 한순간 가늘게 떨렸지요. 그러고는 떨리는 입에서 가는 한마디가 한 번 새어 나왔습니다. 자네 옛 동무. 그렇습니다. 김처사 어른. 옛 동문 수학하던 윤가의 둘째이옵니다. 윤가 자네. 그렇습니다. 노인의 두 눈에서 처음으로 흰 수염 위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한 번 흘러내렸지요. 노인은 떨리는 손을 가까스로 한 번 들어 양반 어른의 비단 도포 자락 한 끝을 가만히 만지셨습니다. 자네가 살아 있었구먼. 살아 있었습니다. 김처사 어른. 내가 자네를 까맣게 잊고 살았네. 저는 김처사 어른을 한순간도 잊은 일이 없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박진사도 시어머니 안씨도 마당 한가운데 선 월선도 누구도 한마디 입을 떼지 못하였지요. 양반 어른은 마당 흙 위에 무릎을 꿇은 채로 한참을 노인의 손을 가만히 두 손으로 받쳐 잡고 계셨습니다. 김처사 어른. 응. 옛적에 우리가 글공부를 하던 그 서당이 한 번 큰 흉년에 휩쓸렸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해 겨울에 저희 집이 양식이 다 떨어져 어린 제가 글공부를 그만두고 산골로 들어가야 할 처지에 놓였을 때 어른께서 어른의 양식 절반을 한 가마니 묶어 저희 집 살인문 앞에 두시고 가신 일이 정말로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가? 있었습니다. 어른. 어른은 그 일을 두고 평생 한 번도 입에 올리신 일이 없으셨고 그저 내 분수대로 한 일이라 하시며 그 길로 산골로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마니의 양식 덕분에 저희 집은 한 해를 더 견뎠고 저는 글 공부를 한 해 더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한 해 동안 한양 정승댁에서 양자로 거두어 가셨고 저는 그 길로 정승 가문의 둘째 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른의 그 한 가마니가 없었더라면 저는 산골 화전민 한 사람으로
평생을 마쳤을 것이옵니다. 자네, 저는 한 번도 어른의 그 일을 잊은 일이 없었습니다. 한양에 들어가 자리를 잡은 뒤로 어른을 한 번 찾아뵈려 사람을 여러 번 보냈으나 어른이 두매실 산골로 거처를 옮기신 뒤로는 어른의 자취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월서는 그 자리에서 한 번 가만히 숨을 멈추었지요. 평생 친정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그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평생 누구에게 큰 빚진 일도 없고 큰 빚 베푼 일도 없다. 친정아버지께서는 정말로 그 한 가마니의 양식을 한 번 베푸시고 그 일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잊으셨던 것이었지요. 그러던 차에 며칠 전 한양 보부상이 한강가 주막 노파의 사연 한 자락을 시장 좌판에서 흘리는 것을 저희 집 행랑아범이 한 번 들었습니다. 어떤 시집간 딸이 한겨울 산속에서 쓰러진 친정아버지를 등에 업고 배기를 걸어 시댁으로 모셔가는 길이라고. 그 노파의 붓두막 위에 은비녀 한 짝이 답례로 남아 있었고 그 비녀 옆에 두매실 김처사 어른의 이름과 양지말 박진사 댁이 적힌 종이 한 장이 함께 남아 있더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월선의 두 눈에 그 순간 처음으로 굵은 눈물이 한 번 차올랐지요. 강가 노파의 그 작은 붓두막 한 자락이 백일의 흙길 끝에서 한 정승 가문의 마당까지 이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름 한 줄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가마를 준비시켰습니다. 한양에서 양지말까지 닷새를 달려왔습니다. 김처사 어른의 평생 빚을 이제는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어른을 한양 저희 댁으로 모시고 가 평생 따뜻한 자리 한 칸 내어 드리고자 합니다. 박진사의 두 어깨가 한 번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 안씨는 끝내 자기 손등으로 자기 입을 한 번 가만히 가렸지요. 윤가 자네, 네, 어른. 내가 자네 마음을 평생 모르고 살았네. 모르고 살아주셔서 어른의 마음이 더 깊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노인의 흰 수염이 한 번, 또 한 번 떨렸습니다. 그러고는 노인은 가까스로 자기 곁에 서 있는 딸의 얼굴을 한 번 보셨지요. 월서나, 네, 아버님. 내 등 위에서 내가 평생의 빚 한 자락을 다 갚았구나. 아버님, 빚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 빚이 아니라 길이지. 네, 아버님. 길이에요. 부모, 자식의 길. 윤대감은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깊이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그러고는 박진사 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리시며 한마디를 더 하셨지요. 박진사 어른. 네, 대감마님. 어른의 며느님 한 분께서 한겨울 백리 길을 한 잃은 노인을 등에 업고 배기를 걸으셨습니다. 이 사연은 이미 한양에 한 번 닿았고 임금께서도 사연을 들으시고 효녀 정려문 한 채를 양지말 박진사 댁 살인문 앞에 내리시기로 하셨습니다. 정려문. 네, 어른. 양지말 박진사 가문의 며느님은 이제 이 나라의 효녀이옵니다. 박진사의 흰 수염 위로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두 줄기 굵은 눈물이 한 번에 흘러내렸지요. 시어머니 안씨도 결국 자기 자리에 무릎을 꿇으시며 마당 흙 위에 두 손을 가만히 놓으셨습니다. 어머니. 내가 너를 평생 며느리로 두고도 끝내 한 번 마음을 열지 못했구나.
외아들 자리가 비어 있다는 핑계로 내 자리도 비워두고 살았다. 미안하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미안하다. 월서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00일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두 무릎이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 앞에서 한꺼번에 흙 위에 가만히 닿았지요. 시어머니 안씨가 그 무릎을 자기 두 손으로 가만히 받쳐 일으키셨습니다. 일어나거라. 너는 이제 이 가문의 효녀다. 며칠이 흐른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양지말 박진사댁 살인문 앞에 다시 비단 가마 한 채가 놓였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 가마 안에 이른 노인 한 분이 가만히 모셔져 있었습니다. 한양 정승댁으로 윤대감과 함께 가실 두매실의 김처사 어른이셨지요. 아버님 평생 가난하셨는데 이제 편히 지내십시오. 월서나. 네, 아버님. 내가 평생 친구의 마음을 모르고 살았구나. 아버님이 모르고 사셨으니 친구분의 마음이 더 깊으셨던 거예요. 그래. 5살 무성이가 가마 옆에 작은 두 손을 모으고 섰습니다. 외할아버지. 그래, 무성아. 외할아버지, 잘 가세요. 그래, 잘 있거라. 외할아버지, 한양에서 산수유 한 알 드시고 싶으시면 저한테 편지 한 통 보내주세요. 어머니가 산수유 한 줌 보내드릴 거예요. 노인의 흰 수염이 한 번 떨렸지요. 노인은 떨리는 손을 가만히 가마 휘장 밖으로 한 번 내미셔서 외손자의 작은 머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쓸어주셨습니다. 그래, 산수유 한 알, 한양에서 기다리마. 가마는 천천히 양지말 흙길을 따라 한양 쪽으로 떠났습니다. 가마 휘장이 봄 햇빛 한 자락을 받아 한 번 가는 빛으로 흔들렸고 그 빛이 양지말 살인문 앞세로 세워진 작은 정려문 한 채의 흰 기둥 위에서 한 번 가만히 머물렀지요. 월서는 살인문 앞에 한참을 서서 가마가 산자락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곁에 무성이가 작은 손을 가만히 어머니의 거친 손 안에 넣어두고 있었지요. 어머니. 응. 외할아버지 잘 가실까요? 잘 가실 거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어깨 안 아프시지요? 안 아프다. 월서는 한 번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끝에 작은 한숨이 길게 묻어났지만 그 한숨은 이전의 한숨과는 결이 다른 한숨이었지요. 가벼운 한숨, 빈 등의 한숨이 아니라 채워졌다. 비워진 등의 한숨이었습니다. 박진사는 그날 이후로 며느리에게 한 번도 거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 안씨는 매일 새벽 부뚜막 앞에서 며느리보다 먼저 일어나 무성이의 작은 집신을 손수 한 켤레씩 새로 메어 두셨지요. 양지말 마을 사람들은 그 살인문 앞을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정려문의 흰 기둥을 가만히 만지고 가곤 했습니다. 몸이 한참을 깊어갔습니다. 월서는 마당 한켠 돌담 아래 작은 산수유, 나무 한 그루를 새로 심으셨지요. 무성이가 매일 그 나무 아래에서 작은 두 손을 모으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첫 산수유 한 알이 내려오는 봄을 무성이는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양지말 박진사댁 살인문 안쪽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따뜻하게 머물렀지요.